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변동성이 심해졌죠. 오늘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 힘든 시기에 2차 전지 투자 또 주식 투자 어떻게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네. 7월 26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전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기고 포스코홀딩스가 75만 원 넘겼어요. 점심 먹고 와보니까 뭐 다 파란색으로 급락을 했던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7월 26일자 일단 뭐 에코프로부터 말씀드리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기관은 한 13만 주 정도 샀고요. 외국인 1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쇼커버 물량도 있지만 사실 개인도 연초에 사서 수익 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뭐 300%, 400%, 500%, 심지어는 뭐 900%까지 나신 분들 중에는 사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차익 실현한 물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개인 투자자라고 우린 26년까지 똘똘 뭉쳐서 절대 안 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발빠르게 좀 변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잘하셨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쇼커버 때문에 어찌됐건 아주 거대한 물량이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일부 예측한 소위 말하는 자산운용사 중에 2차 전지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 시류에 잠깐 편승해가지고 사서 어차피 쇼커버 들어올 거니까 쇼커버 들어오는 시점에 한 뭐 1, 2주 텀 보고 기간의 일부 좀 단타 물량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빠질 때 사가지고 조금 오르면 파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2차 전지를 보유하지 않은 운용사 쪽에서도 일부 물량을 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사실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론 기간도 뭐 10만 주 넘게 팔았지만 외국인이 거의 15만 주에서 20만 주 가까이 팔았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뭐 동시 순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뭐 딱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 뭐 특정 요인이라고 단정질 수는 없는데 그냥 기관, 외국인,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특정 뭐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서 뭐 1조 가까이 근데 1조 가까이 들고 있으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 1조 들고 있는 개인이면 그건 일반 개인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서 1000% 가까이 수익 난 그 계좌에서 원래 1조 들고 있었는데 한 거의 이틀 말씀 주신 26일하고 27일에 걸쳐서 한 7천억 정도가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그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개인 계좌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그냥 수급 주체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른데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6일만 딱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뭐 사실 금융투자, 보험, 그다음에 투신, 그다음에 뭐 연기금 그리고 일부 사모펀드가 다 팔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가 보통 단기 트레이닝 성향이 큰데 금융투자하고 보험,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팔았는데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26일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특히 기관에서 물량 자체가 지금 380만 주 정도 물량이 대거 쏟아졌고 그래서 좀 더 컸고 기관에서는 역시나 단타치는 이제 금융투자 쪽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판매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 수급이 10만 주 넘게 팔았는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이 나왔는데 반면에 또 포스코 퓨처엠은 사모펀드랑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26일 날. 그래서 이 종목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되는데 주 매도 세력은 포스코 그룹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이 외국인이 주 매도 세력이었고 물론 기관도 팔았지만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은 샀다. 외국인은 26일 날도 83만 주를 샀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6일 날 에코 63만 주 정도를 샀으니까 또
철저하게 반대되는 거죠. 에코프로랑 BM은 외국인은 사고 기관이 팔고 일부 수익 많이 난 개인이 좀 팔았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정리하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고 기관하고 기관하고 개인 중에 기관은 소폭 팔고 개인은 샀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러니까 그룹사별로 다른 거고 개별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날 26일하고 27일날 유독 매도 물량 자체 절대량 규모가 크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28일, 31일날은 또 그대로 또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이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은 뭐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뭐 공매도 잔량 잔고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사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하거나 2차 전지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그 밸류를 주는 거는 실제 2차 전지가 매출이 찍히는 24년 말이나 25년 초로 그때를 보고 아마 밸류에이션을 외국인이 주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 당장 수산화 리튬 관련된 매출이 안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직은 철강회사를 본다 이거죠? 아직 철강회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도 오늘 또 주가 많이 빠져서 빠지는 거 기준으로 하면 13배 정도면 2차 전지 밸류를 받는다고 전혀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따가 뭐 공매도 현황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매도로 3개월 전에 샀던 거, 6개월 전에 샀던 거, 12개월 전에, 1년 전에 샀던 물량들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회복했으니까 일부 손실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가격대에서 또 일부 다시 치는 수량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에코프로도 뭐 8천억 넘게 엄청 많이 그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8천억 넘게 남아 있고 BM도 8천억 넘게 남아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기관이 주 매도 세력의 좀 그건 것 같고요. 포스코는 역시 외국인이 주 매도 세력의 공범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건 아마 네. 그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맞습니다. 네. 올랐다가 네네네. 또 일사불란하게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뭐 한 몸처럼 움직이지? 네네네. 라고 하는 인상을 받아서 놀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 무차입으로 불법 공매도 계속 그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에 보면은 뭐 근데 정작 엄청 큰 운용사나 큰 데는 안 하고 보니까 규모가 작은 소위 말하는 중소 운용사들만 타겟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1시 20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던지는 말씀 주신 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물량이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뭐 기관들끼리 약속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끼리 약속을 했던 그래서 그거는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2차 전지 장세가 뭐 조금 변했다고 봐야 합니까? 뭐 숨고르기, 박스권 진입, 뭐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단기간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수급으로 오른 부분이 좀 정상화가 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수급으로 올랐다는 거는 뭐 쇼스키드가 나거나 뭐 쇼커버링을 하면서 쇼커버링 물량으로 이제 급하게 갚은 물량은 사실 상당폭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을 말씀드리면 요 표를 보여주실 텐데요. 에코프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6개월 전에 이제 물량이 95.98%가 요 대비율이라는 게 실제 공매도 가진 세력의 단가보다 오른 상승률이거든요. 에코프로가 95.98% 상승했기 때문에 손실인 거죠, 공매도 세력은. 거의 원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거의 100%에 가깝게 손실이 났고요.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48.8%니까 당연히 급격하게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월 지났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9.7%로 손실률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부 상환을 한 거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3.7%로 손실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 달치를 보니까 급격하게 또 줄어들었습니다. 에코프로는 49% 손실률에서 마이너스 5.4% 손실률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에코프로의 급격한 쇼커버가 들어오기에는 이미 많은 부분이 상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쇼커버에 의한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은 지금 1월달 대비해서는 지금 1% 손실 중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이제 그 자기네들 산 평단가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 빠지는 순간부터 에코프로 BM은 이제 공매도 친 세력이 수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더 뭐 쇼커버 물량이 나와서 뭐 그때처럼 6월 말부터 7월 달 시세처럼 불을 뿜을 거야라고 기대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이 대비율 보시면 알 수 있고 포스코 그룹은 조금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근데 이 대비율이라는 거는 주가가 오른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대비해서는 지금 한 30%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한 달 대비로 봤을 때는 3% 정도 마이너스로 포스코홀딩스도 급격하게 손실률이 공매도 세력이 줄어든 거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34%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오히려 4%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런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쇼커버링에 의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쇼커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침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조단위니까 이거 쇼커버 들어오겠지 하는데 지금 사실 실제 이 현황을 대비율로 까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공매도가 주가가 빠진 바람에 4%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3% 정도니까 현재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그렇게 급격하게 쇼커버링 물량은 들어왔지만 포스코 그룹은 쇼커버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이 숫자 체크나 팩트 체크로 해봤을 때는 쉽진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그런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라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지금 2차전지 밸류를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철강 커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확대될 거라 이제 수산화 리튬의 밸류만 몇 조 밸류를 줘야 된다. 그걸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목표가를 지금 대거 올리고 있고요. 지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는 완전히 이제 2차전지 소재 회사로 탈바꿈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이미 기간의 시각이 바뀌었고 긍정적인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밸류를 지금 애드해서 주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도 현재는 안 주지만 앞으로 줄 거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은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15년 뭐 18년 그때 40 몇 프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30% 후반까지 빠졌거든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줄일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은 엄청나게 외국인이 팔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2, 3년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정상화되는 수준만 들어와도 거의 포스코홀딩스가 평균 외국인 그 지분율이 한 47%에서 48% 되거든요. 그거랑 지금 현재 지분율이랑 거의 20% 가까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팔고 있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하신 분들, 네, 뭐 주로 외국인이죠. 네네.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철강 밸류 그거 말고 이제 그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회사들이 양극재를 포함해서 장비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셀 회사들 이 세 개 회사들이 너무 같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냥 국내 2차전지 회사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계속 안 좋은 매도 리포트를 내는 거 보면 긍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물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해서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비싼 건 또 비싼 그 값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회사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매출과 이익과 캐파가 50% 계속 성장하는데 그럼 단순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랑 밸류에이션이랑은 같은 이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가 같이 이익의 함수까지 같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지금은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르는 부분을 단기간에 수급으로 과도하게 오르는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재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2차전지 업체, 국내 업체들을 비싸게 보고 있지만 지금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또 이렇게 많이 빠지고 또 오늘 같은 날 폭락 가까이 하다시피 많이 빠지는데 그럼 또 다시 또 새로운 수급이 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계속 돌고 변하는 거니까요. 대표님 지금 이제 펀더멘털에 큰 변화 없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은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연초 대비하면. 네. 그러면 그 가격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숫자가 계속 찍혀줘야 맞습니다. 되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일단 셀업체 실적 나온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 SDI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요 표 보여주실 건데요. 삼성 SDI 첫 번째 표입니다. 이게 2분기가 지금 4,502억이 나왔거든요. 전년도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찍었는데 역시나 4,502억 사상 최대 실적 찍었고요. 영업이익률은 7.7%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첨단 생산세액공제 AMPC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삼성 SDI 매출 계속 5조대 찍고 있습니다. 올해 5조 8,406억을 찍었거든요. 분기 최대 매출이고요. 매출 성장률로 치면 전년 대비해서는 지금 한 1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보통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10% 정도 성장했고 매출 분기 절대 규모 자체도 최대 실적이고요. SK온은 실적이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매출 7조 찍었어요. 작년에 2조 5천억이니까 250% 넘게 증가한 거죠. 저희는 이제 배터리 사업부만 볼 건데요. 물론 2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적자폭은 엄청나게 줄였고요. 1,315억 적자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에는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단의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왔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매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1억 1,930억 나왔고요. 이익률이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1.8% 깨졌는데 4.4% 나왔습니다. 요거는 포스코 첫 번째 표 보여주실 거고요. 두 번째 역시 핵심은 이 에너지 소재 사업부입니다. 에너지 소재 사업부에 양극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소재 사업부 1분기에 영업이익률 2.1%에서 2배 넘는 4.5%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75억, 매출도 역시 최대 8,425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가 우려에 대한 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도 아마 판가 우려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판가는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4분기의 정상화를 공통적으로 여의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업계에 확인해봐도 4분기부터 판가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사업부 영업이익률 6%대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이 안 꺾이고 있고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역시 역대 최대 1,961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코스모 신소재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나왔습니다. 영업이 93억 나왔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MLCC 부품과 그 양극재 출하량과 판가 역시도 덜 빠지면서 IT 부품 쪽이랑 양극재 사업 모두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셀단 나온 거, 그 다음에 양극재단 나온 거 실적 나쁘지 않고 지금 선방하고 있다. 다만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지금 1분기 때부터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는 실제 숫자가 나오는 거 3분기, 4분기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2분기보다 3분기 판가가 떨어질 거야 해서 그 펀더멘털이 깨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7월 26일 가격 변동을 보고 자, 그날 그 이상의 큰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제 이 정고점 깰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충분히 좀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들어온 물량은 뭐 펀더멘털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수급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공매도 현황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쇼커버에 의해서 상당폭 상승한 부분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력한 말씀하신 대로 더 수급이 들어오려면 지금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 측면에서는
아까 포스코 그룹도 확인해 봤을 때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확인해 봤을 때 그 쇼커버로 한 공매칭 물량 자체가 지금 큰 손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또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당분간은 조금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문제는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봤던 거는 사실 그 초전도체 관련돼서 그쪽으로 일부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초전도체의 핵심인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같은 경우도 주소가 뭐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뭐 빌라 주소로 돼 있고 사실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 갔던 어떻게 보면 수급에 의한 쏠림이 또 일부 다시 정상적인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을까, 그걸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수급 보니까 여전히 또 초전도체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강한 거 보면 아직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쏠려다니는 현상이 좀 심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측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랑 2차 전지 어느 게 더 숫자 측면에서 매력적일까,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주가가 부진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은 펀더멘털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2차 전지 펀더멘털이 더 강하냐, 반도체 펀더멘털이 더 강하냐 하면 압도적으로 2차 전지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보면은 이익은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고, 네. 결국은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뭐 수급을 네. 이긴다. 네. 이건 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증권가에서는 뭐 증명된 어떤 맞습니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가 당분간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이슈에 의해서 좌우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수급 이슈에 대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공매도하고의 그 치열한 그 세력 다툼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되는 과정을 분명히 밟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일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과도하게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랑 다르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수급의 개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간간히 이제 공매도 얘기는 하셨지만, 한번 주요 2차 전지 종목들, 뭐 대차거래, 공매도 현황,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매도 이슈에 따라 저희가 너무 심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저희가 나올 때마다 체크는 계속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KRX 정보 데이터의 개별 종목 공매도 현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종합 정보 체크가 가능하시고 3일 전 거까지 데이터가 나오고요. 불과 7월 13일, 에코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136만 주에서 지금 73만 주, 정확하게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치면 1조 3천억에서 8천억까지 줄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수량 대비 금액이라는 거는 그 소위 말한 주가가 빠져서 주가 하락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쇼커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갚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상당히 에코프로보다 저는 변동폭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부는 갚고 또 일부는 다시 치고, 일부 갚고 다시 치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절대량 자체는 1조 4천억까지 늘었다가 한 8천억대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수량 자체는 또 그렇게 엄청나게 줄진 않았습니다. 수량 자체는 지금 214만 주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47만 주에서 200만 주까지 늘었고요. 지난 목요일 날 조금 주가가 좀 올라서 좀 일부 수량이 좀 줄긴 했지만 잔고 금액으로 치면 1조대입니다. 지금 2천억대에서 지금 1조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난 거고요. 5배 이상 포스코홀딩스 집중 포화를 맞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비엠이랑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샀다 팔았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만 주에서 158만 주였거든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줄었네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한 7천억대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집중 타격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꾸준히 지금 20만 주 넘게 지금 잔고 수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1조 4천억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에서 상환한 거를 지금 포스코 그룹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 세력 다툼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제가 2차 전지 조정을 끊느냐 여쭤봤고 네.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네네. 결과적으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가 예측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 흐름 한번 그냥 네. 김 대표님 나름 한번 전망 좀 해주세요. 이 우스갯소리로 그 종목 간의 차별화는 엄청나게 심화될 건데 포스코홀딩스 막 공매에 엄청 치는 거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포스코 그룹,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부정적인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갈아타는 세력은 전 충분히 많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 주변에도 사실 그런 분들 좀 강남 뭐 그 PB를 안 낀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강남의 그 사모님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월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씩 샀다면 지금은 그거 수익 많이 내셔서 갈아타서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가자 하면서 지금 200억, 300억씩 사신다고 하거든요. 그 수량도 있고 두 번째는 일부 지금 계속 막 욕먹으면서 못 담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지금 한 2, 3일 동안 이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다 그냥 막 박살 나니까 아마 요때가 기회다라고 분명히 아마 소리 소문 없이 사는 변심, 기관들 내에서도 변심해서 저는 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 사서 수익 좀 냈거든요. 수익 좀 냈는데 삼성전자가 주춤하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가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사실 낼 만큼 냈는데 여기서 9만전자, 10만전자 갈려면 진짜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소위 말한 지금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이 HBM, AI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이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매출이 폭증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비메모리 쪽에 TSMC보다 뭐 사실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그 가동률이 사실 안 나오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의도에서 희망회로 돌리는 거는 가동률 일부 회복되는 거가 다시 고객사들이 일부 TSMC 너무 독점으로 주니까 그 독점 주는 물량의 일부를 좀 삼성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뭐 친구들 많으니까 확인해 보면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 기대감으로 땡겼지만 여기서 더 가려면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4조 4천억 적자 났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더 외국인이 그 반도체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더 엄청나게 좋은 뉴스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초전도체 좀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또 정상화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아직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나 이 정도 가격대 오면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거는 꼭 개인에만 해당되는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지금 수익 나서 갖고 계신 분들도 600% 수익 났다가 뭐 500%로 깨지긴 했지만 그걸 굳이 아직 팔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맨 초반에 일부 변심한 세력도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개인들의 투심이 굉장히 똘똘 뭉쳐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한 그렇게 뭐 저는 급락이 나오거나 사실 그러니까 급락보다 차라리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야금야금 주가가 계속 빠져야 되는데 그러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돌이켜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시기별로 뭐 뜨거웠던 주도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주도주들이 조정이나 우여곡절 없이 그냥 밋밋하게 쭉 올라간 경우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억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등락이라는 거는 늘 벌어지는 일인데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유독 뭐 좀 민감하다고 할까요? 그게 워낙 최근에 많이 그냥 쭉 올라와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2차 전지가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대체할 만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그 업종이 사실 없어서 너무 쏠림 현상도 과도하게 심화됐고 그리고 또 사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편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나 노이즈를 만들어내면서 또 변동성을 더 키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고속도로 쫙 달리다가 네. 국도로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자,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마인드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유가 너무 찰진데요. 진짜 딱 지금 국도로 들어와서 지금 다시 고속도로를 진입하냐 마냐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저희가 물론 주가 빠진 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가장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제가 존경하는 서장현 대표님도 말씀하신 주가는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밸류체인 활성화, 그 다음에 2차 전지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실제 매출과 이익을 이 회사들의 실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기 위한 실제 어떻게 캐펙스 투자, 그 다음에 실제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포화 상태인지 그런 걸 꼼꼼히 다 따져보면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거든요. 주가는 과도하게 올랐지만. 그러면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매력적인 산업을 찾기에는 아직 매력적인 산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2차 전지보다 매력적인 산업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숫자가 안 찍히는 거죠. 그게 AI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변동성은 그건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식이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먹고 사는 그 유기체 같은 거거든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주도주의 자리를 놓을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인데 저는 반도체한테 그렇게 주도주의 자리를 뺏기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나 로봇은 조금 더 긴 2차 전지보다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당장 지금 숫자가 찍히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 50%씩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AI나 로봇은 당장 매출과 이익이 50% 성장한다고 해도 2차 전지랑 숫자 자체의 절대적인 레벨 차이가 월등히 차이 나는 거고요. 반도체는 2차 전지만큼의 숫자 레벨이 나오지만 변동폭이 너무 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이슈 체크를 하셔야죠. 숫자 체크도 하시고. 근데 매일매일 이슈 체크하고 숫자 체크했을 때 거기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그 소위 말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 숫자 말씀 주신 그 본질, 기업의 본질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보다는 회사의 본질적인 거를 계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신 이후에 또 새로 실적 나온 회사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좀 실적 밸류에이션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삼성 SDI는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SK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SK온 같은 경우는 매출이 187%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상당히 실적 잘 나왔고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죠. 근데 석유화학 그다음에 윤활유, 뭐 석유 개발 이쪽에서 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배터리는 저희가 기대하는 이제 배터리 사업부에서는 3조 6,961억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적자폭을 상당히 줄였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2분기에 일부 흑자 전환도 예상했지만 아직 2분기에는 적자인 상태고요. 1,310억 적자인데 3분기에는 흑자 전환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실적에는 SK온도 1,670억의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드디어 2분기부터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온의 그 상반기 누적 매출은 7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조 5천억이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제 흑자 전환만 될 경우에는 상당히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완전히 SK온의 그 지분 가치가 풀 밸류를 받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이미 또 발빠르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은요. 유독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수익률 격차가 많이 나는데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부진해서 20%대 연초 대비 수익률을 나는 반면에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 5% 정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계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SK 온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 전환을 계기로 내년에는 영업이 1조대 체력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적도 나온 거 이제 그 양극재단을 보시면 네, 양극재단의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인 실적은 매출단에서 지금 1조 1조 1,930억이 나왔고요. 매출단에서도 역시 분기 최대 매출 기록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521억을 기록하면서 4.4% 나왔는데 요거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 실적표 보여주실 건데 에너지 소재 사업부가 핵심입니다. 에너지 소재 사업부가 양극재가 포함된 사업부입니다. 영업이익률 1분기 때 2.1%에서 2배 넘는 4.5%까지 회복이 됐고요. 영업이익으로는 375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도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6%대까지 나오고 전체 연간 영업이익은 이제 한 1,000억대, 한 1,200억에서 많게는 1,4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판가에 대해서 덜 빠졌다. 상당히 좀 LNF나 이런 다른 여타 기업들하고 좀 차이점을 보였고요. 다만 포스코 퓨처엠은 이 세 번째 표인데요. 재무 상태의 이 부채 비율하고 순차입금 비율이 작년 1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 120%, 순차입금 비율 65%. 물론 부채 비율은 저는 150% 미만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도 더 이상 여기서 늘어났는지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단의 코스모 신소재 굉장히 실적 좋았습니다. 유일하게 양극재 쪽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실제 그 여의도에서 예측한 건 한 70억 정도인데 지금 영업이 93억 나왔고요. 이익률은 4.7%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그동안 좀 뜸했던 네. 아니면 다루지 않았던 네. 2차 전지 섹터 내 뭐 우량주라면 우량주라고 할까요? 네. 숨겨진 주식들 네. 이런 것 좀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네, 저는 숨겨진 기업들도 계속 그 소위 말해서 히스토리를 계속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 숨겨진 기업들이 잘 돼야지 또 양극재나 이 대표 셀 기업들이 당연히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 양극재나 셀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TC 스틸이라는 회사랑요, 사마알미늄,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요런 나노 신소재까지 요런 회사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TCC 네. 스틸. 네네. 이름 좀 어렵네요. 어떤 회사고 네. 왜 이 주목하시는지. 네. TCC 스틸의 핵심 포인트는 독점입니다. 독점. 이 너무 재미난 회사예요. 이 TCC 스틸은 이 강판 회사입니다. 강판. 예. 이 석도 강판이 주력인데 이 석도 강판이라고 하면 이제 주석도금 강판이죠. 그게 원래 메인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이 원통용 배터리 케이스로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이 엄청나게 뜨면서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하는 포장재 회사에서 포장재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뭐 식품 내에도 쓰이고 뭐 의료용에도 쓰이고 일반 그런 산업용 자재로 엄청 많이 쓰이는데 이 니켈 도금 강판은 철저하게 2차 전지 소재에 포커스가 돼가지고 이 니켈 도금 강판이 연간 매출이 4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3천억이 넘고요. 이제 내년에 한 4,500억, 뭐 6천억 이렇게 이런 단위로 하는데요. 지금 실제 니켈 도금 강판을 하는 회사는 유일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사실 니켈 도금 강판을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모든 소위 말하는 배터리 셀 업체에 납품을 하고요. 이 니켈 도금 강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돈도 자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장치 산업입니다.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용접에 대한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 기술 그다음에 그 글로벌 고객사라고 하면 역시 우리 배터리 셀 3사죠. 배터리 셀 3사의 납품 이력, 그다음 품질, 자금력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게 TC 스틸이고요. TC 스틸이 지금 유일하게 경쟁사로 하려는 게 너무 TC 스틸이 독점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동원 시스템즈의 이 원통용 캔을 발주를 주는데 동원 시스템즈를 통해서 동국산업이라는 회사랑 그 벤더를 이원화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국산업이 실제 TC 스틸의 의미 있는 경쟁사가 되려면 지금 2년 정도 넘게 소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품질 테스트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산 수율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2, 3년 동안은 압도적으로 계속 TC 스틸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TC 스틸이 또 이 회사도 역시나 이 전기차 성장에 발맞춰서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톤수로 치면 14만 톤이거든요. 원래 지금 7만 톤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3년에 올해 급격하게 지금 1,100억 넘게 투자해서 14만 톤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7만 톤에 14만 톤이면 2배 넘게 캐펙스를 증가한 거죠. 그래서 21만 톤으로 전체 그 글로벌 이 니켈 도금 강판 수요의 1등입니다. TC 스틸이. 그래서 글로벌로도 1등. 글로벌로도 1등입니다. 2등이 일본의 토요코한 정도인데 한 12만 톤이니까 그것도 격차가 또 좀 나죠. 그다음에 그 타타란 회사가 인도 타타가 한 7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니켈 도금 강판의 우위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니켈 도금 강판 수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현재 연평균 64% 성장하고 있고, 요건 재밌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 HS 코드를 치시면 관세청의 무역 통계 데이터에서 확인,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 것도 보니까 60% 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기존에 자기네들 하고 있던 석도 강판 아니고 니켈 도금 강판을 할 경우 좋은 게 뭐냐, 판매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존 석도 강판, 주석도금 강판보다 50% 넘게 비쌉니다. 그런데다 다 독점으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독점 구조가 향후 2, 3년까지는 깨지기는 어렵다. 그럼 이게 숫자로 안 찍힐 거냐? 매년 매출과 이익이 50%씩 찍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자사주를 지금 팔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운영 자금으로 쓴다기보다는 캐펙스 투자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채 비율에 대한 거는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 원통용 시장 자체가 그 전체 폼팩터라고 하죠. 원통용,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 각형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원통용하고 파우치는 비중 자체가 배터리 셀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통용이 대량 생산에 용이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 모든 그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는 원가 절감, 생산 자동화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통용 비중이 커지면 TC 스틸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회사 공부해 볼 만한데, 이 회사도 단기간에 소리 소문 없이 4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충분히 조정의 여지는 나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본업은 계속 펀더멘탈이 커지는 회사다.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로 보기엔 좀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회사, 히든 챔피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뭐 실적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네, TC 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치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올해는 한 매출 한 8천억, 영업이익 700억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추정치입니다. 내년에는 1조대 매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1,000억대인데 PER 기준으로 하면 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13배 정도 되지만, 지금 내년과 내후년으로 봤을 때는 10배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ER로 치면 한 9배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사마알미늄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도 소문 많이 안 나고 꾸준하게 오른 종목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것도 이 소위 말하는 이 그 양극박에 들어가는 그 소재 업체입니다. 이 양극박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양극할 물질을 감싸는 박입니다. 알루미늄 박입니다. 이 회사도 배터리 셀 3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고객으로요. 삼성 SDI를 다 고객으로 갖고 있고요. 2012년이니까 10년 전에 양극박 이 집 전체 알루미늄 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 포장재 회사에서 이제 양극박 업체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고 있고요. 아마 양극박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뭐 70% 가까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내년에 한 80%, 그럼 올해 내년에 평균적인 성장만 해도 내후년에 한 75% 성장할 걸 보고 있는데요. 양극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소재 자체를요 과점에서 받고 있어요. 노벨리스 코리아랑 조일알미늄에서, 그러니까 노벨리스 코리아랑 조일알미늄이 아무나 주진 않고요. 이 소위 말한 이 아변 이 알루미늄 양극박을 특정 업체에다만 독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이 사마 알루미늄이 수급을 받고 있고요. 일단 원자재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캐파인데, 캐파는 이 회사도 역시나 증설을 해가지고 연 4만 톤.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 이 아변 라인 2기를 추가하거든요. 그러면 연 4만 톤이니까 원래는 비상장사죠. 동일 알루미늄이 3.5만 톤으로 1등이었는데
그 순위가 뒤바뀝니다. 이 회사가 이제 국내 1등이 되고요. 사마 알루미늄이 연 4만 톤으로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내 배터리 3사 외에 유럽의 1등 업체인 프랑스의 ACC, 그 다음에 노스볼트,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리비아,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을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그럼 기술력이 있냐? 이 알루미늄 양극박 같은 경우는 초고강도로 얇게 그리고 넓게 광폭으로 초방막으로 만드는 게, 그러면서 크랙이나 피놀 같은 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이 균일한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두께도 아주 얇게 미세하게 초방막으로 만들면서 강도도 유지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게 그 결론 기술인데, 그 최첨단 기술을 가장 잘하는 데가 사마 알루미늄하고 동일 알루미늄 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이 기술적으로도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 글로벌 고객사도 다변화되어 있는데 고객사도 다변화되어 있는데 기술 진입 장벽도 갖고 있고, 그럼 이게 숫자로 찍혀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미 연초에 지금 6,951억 양극박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유럽 최대 업체죠. 프랑스의 ACC랑 또 2,154억 양극박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 양극박 공급 계약 관련돼서는 여기도 지금 양극박이 일부 쇼티지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재미난 게 요게 어떤 게 또 있냐면, 이 양극박 파우치 자체가 파우치 필름을 다 일본 전량 수입하거든요. DMP라는 회사랑 쇼와덴코가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국제과제로 롯데 계열사인 율촌학, 포장재 만든 율촌학에 그걸 줘서 기술 지원을 해줘서 율촌학이 국내 최초로 이 파우치 그 필름에 들어가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필름에 들어가는 걸 개발해서 파우치 필름이 이제 아마 대거 이 DMP나 쇼와덴커가 국산화 될 건데, 그 DMP나 쇼와덴커를 대체할 파우치 필름을 만드는 율촌학에 들어가는 소재를, 파우치 필름 소재를 다, 그것도 알루미늄을 쓰는데 요거를 다 전부 율촌학이 지금 이 사마 알루미늄에 전부 다 물량을 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 필름 소재도 이 사마 알루미늄이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박 시장 자체는 연평균 한 4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박 관련돼서도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 대장으로 계속 초과 성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밸류에이션은 어떻고 리스크 요인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보시면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실적 추정치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억대 매출의 영업이익이 한 235억이니까 PER로 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76배 정도 수준이고요. 예.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큰데,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0% 정도 성장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아까 말씀 빼놓은 부분이, 이 양극박 물질 양극박 자체가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물량 자체로 Q로 이제 커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양극박 같은 경우도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마진이 나오거든요. 양극재보다 훨씬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기준은 한 7%대 마진에서 내년에 한 11%, 내후년에 한 12에서 13%까지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80% 넘게 성장하고 매출단에서 한 50% 가까이 성장하면 급격하게 이익 성장률 때문에 PER은 27배까지 2차전지 전체 평균 밸류에이션 정도보다 조금 낮은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비싼 건 맞습니다. 76배인데 25년 기준으로는 저는 한 27배까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은 사실 2등, 지금 이제 원래 1등인 동일 알루미늄이 이제 사마 알루미늄보다 2등으로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3등이 롯데 알루미늄이 비상장사거든요.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아마 전체 캐파로는 압도적으로 좀 1등 할 거라고 보는 게, 롯데 알루미늄이 헝가리에 미국에 아주 공격적으로 지어서 13만 톤까지 캐파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지금 국내 캐파로는 사마 알루미늄이 여전히 압도적인 1등이지만, 글로벌로 치면은 롯데 알루미늄이 1등이기 때문에, 롯데 알루미늄이 어떻게 보면 일부 사마 알루미늄 물량을 침투해서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원재료단에서 아까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원재료단은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이 이렇게 맞습니다. 양강구도 아닙니까? 네네네. 그 틈새에 좀 가능성이 있나 보죠. 네, 저는 틈새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원래 리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고요. 이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소재가 상당히 안 좋았죠. 왜냐면 LG 디스플레이 연간 몇 천억씩 몇 조씩 적자 내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LCD 디스플레이고요. 지금은 이제 OLED로 다 넘어가는 세대입니다. 이 회사도 이녹스 첨단, 심지어 LG 디스플레이도 원래 사실은 삼성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양분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거든요. 화이트 OLED. 삼성의 이제 TV가 화이트 OLED가 너무 잘 팔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사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는 모든 이 패널이 들어가는 거는 다 풀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낙 단가가 비싸서 OLED를 못 쓴 거지, 뭐 시야각이라든지 뭐 이 눈의 빛 번짐이라든지 뭐 이 해상도라든지 뭐 비교 불가거든요. 그래서 OLED가 계속적으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사람들은 TV만 생각하는데 OLED는 당연히 아이패드에도 쓸 수 있고요. 핸드폰에도 심지어 이제 신규로 나오는 삼성폰은 전부 OLED 패널을 씁니다. 네, 폰에도 쓰이죠. 그다음에 태블릿 PC, 그다음에 XR, VR 기기, 그다음 모든 이제 자동차에 우리 테슬라 보시면 앞에 엄청난 디스플레이 화면, 그것도 다 OLED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OLED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기존의 OLED 매출 굉장히 안 좋았는데 화이트 OLED 시장이 커지면서 화이트 OLED 시장 자체는 좋아질 거고, 그러면 일단 본업이 일단 안정적이거든요. 본업이 앞으로 계속 시장이 P와 Q가 커지는데,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 가져온 거는 OLED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 자회사 이녹스 리튬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이녹스 리튬에 대한 얘기는 많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슈가 된 겁니다. 사실 이녹스 리튬이 똑같이 에코프로의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처럼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수산 리튬으로 가공하는데, 이 회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24년 하반기쯤에 수산화 리튬 관련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게 24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 나오는 예상하는 게, 수산화 리튬을 킬로그램당 아주 보수적으로 33불이죠. 그러면 톤당으로 치면 33,000불이죠. 그러니까 보통 5만 불 잡는데 33,000불 기준으로 매출단으로 연 8천억이니까 지금 8천억이면 2만 톤 정도 캐파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산화 리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캐파가 2만 6천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제법 많이 하는 꽤 거예요. 사이즈가 큰 겁니다, 이 회사가. 아마 포스코, 에코프로 다음으로 아마 이 회사가 넘버 3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럼 25년 기준으로 매출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2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전기차 60kW짜리 50만 대 규모고요.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회사는 2030년까지 우리 4만 톤 이상 하겠다. 그러면 매출로 치면 아까 수산화 리튬 보수적으로 잡아서 킬로그램당 33불, 톤당 33,000불 계산하면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 정도 수산화 리튬으로만 매출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 배터리 3사 수산화 리튬 작년 기준으로 19만 톤인데 불과 내년에 50만 톤 넘게 늘어나고 3배 넘게 늘어나고요. 27년 기준으로 아마 70만 톤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 BM이 뭐 55%에서 60% 가져가겠지만, 그 나머지 물량 자체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좀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녹스 리튬도 27년 전으로 상장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제 처음 분석 시작할 때 다루다가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요즘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습니까, 이 회사 지금 실적 밸류에이션? 네, 이 회사 지금 일단 매출과 이익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소재 쪽을 하거든요. 그쪽이 좀 부진했고요. 양극재도 출하량 자체가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양극 도전재 자체도 출하량이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그 양극재 업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듯이 이 회사 마찬가지로 CNT 도전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50억에서 한 160억 정도. 그리고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내년은 한 1,700에서 1,900억까지 매출을 예상을 하고요. 거의 2배 뛰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0억에서 지금 150, 160억 사이에서 지금 260억 정도로 예상하니까, 이거 네이버에 컨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거의 70%, 80%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매출이 한 3천억대 정도, 24년 대비 80% 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500억대, 520억대로
24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PER 거의 100배 가까이 되는데 이게 30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매출가액이 폭증하고요. 이 회사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회사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 단일벽 소위 말하는 CNT 도전제는요, 양극에도 쓰이고 음극에도 일단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이 둘 다 커지면 동시 수혜를 받는 거고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음극재는 단일벽 도전제를 쓰거든요. 싱글월이라고 해서 SWCNT라고 하는데 SWCNT 독점입니다. 지금 SWCNT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인데 SWCNT를 지금 나노신소재가 사실은 이 단일벽 도전제 같은 경우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SK온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건식공정, 테슬라 건식공정 수율이 안 나와서 이슈가 좀 덜 됐는데 지금 건식공정은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자동화 설비하는데 필수기 때문에 이 건식공정 자체로 할 경우에는 습식공정보다 훨씬 원가가 절감되고 효율이 좋습니다. 생산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모든 완성차나 배터리 셀 업체가 이 원가 절감하고 이 자동화 설비 키우고 그다음에 비용 줄이는 거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건식공정은 앞으로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테슬라 말고도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식전국 공정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체 도전제가 필요한데 고체 도전제 관련돼서 유일하게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역시 또 나노신소재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노신소재 관련돼서 캐펙스인데요. 연간 캐펙스를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노신소재가 만드는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요. 가장 내가 투자한 투하 자본 대비 가장 마진이 좋은 거는 역시 양극재고요. 그래서 양극재가 제일 주목을 받았던 건데 적은 투자금, 그러니까 적은 투하 자본 대비 마진 좋은 거는 이 CNT 도전제입니다. 왜 CNT 도전제가 좋냐면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이 캐펙스 짓고 만들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벌써 내년과 내후년에 매출치가 100%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벌써 이 회사도 소위 말하는 양극재 바인딩 계약처럼 이 회사도 1, 2년치 수준을 이미 다 땡겨왔, 그러니까 다 받아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월밖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죠. 지금 설비를 증설하는 것 자체가 1, 2년치는 이 회사는 수주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설비 투자하는데 4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벌써 지금 1년 안에 지금 벌써 캐펙스를 지금 엄청나게 늘려놨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24년도에 원래 지금 2.6만 톤 하기로 한 거를 지금 3.3만 톤으로 40% 넘게 늘려놨고요. 25년도 기준으로는 3.7만 톤인데 4.5만 톤으로 또 역시 30% 넘게 캐펙스를 늘려놨고요. 그럼 캐펙스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최근에 나노신소재 펀더멘탈과 어떻게 보면 무관하게 에코프로랑 포스코그룹 폭락 나오니까 같이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이 부담되시는 분들 입장인데 2차 전지가 성장할 것 같으면 나노신소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단점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도 소위 말하는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엄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 됐습니다. 이게 수급에 부담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 들었는데 요새 하여간 투자자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낙관적이실 필요는 없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투자 하실 때 주식 투자하는 과정이 재밌거든요. 새로운 기업을 알게 되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을 알면 알수록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투자한 거에 대한 너무 결과치, 단기적으로 가격의 1회 1비에만 너무 막 가격에만 혈안돼서 떨어지면 물론 당연히 떨어지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저도 엄청나게 힘든데 근데 정말 2차 전지를 정말 한 달 보고 일주일 보고 투자를 하실 거냐 아니면 진짜 2, 3년 동안 2차 전지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니까 정말 긴 롱텀으로 보실 거냐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2차 전지를 2년, 3년 동안 긴 롱텀으로 보지 않으실 분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가격 변동을 못 견디시잖아요. 그래서 분할해서 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좋은 거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업데이트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시다 보면 저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리고 그럼 2차전지를 언제 파냐? 그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2차전지보다 다른 매력적인 업종이 있는지 그걸 계속 찾아보세요. 근데 매력적인 업종인데 숫자가 안 찍히면 그건 꽝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업종이 있는지도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아, 반도체가 날까 2차전지가 날까 그걸 계속 고민해 보세요. AI가 요새 뜨는데 AI가 계속 지속성이 있을까? 매출과 이익의 지속성이 있을까? 그거 계속 따져보시고, 로봇은 매출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회사가 적자네. 그걸 계속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비교해 보셔야 돼요. 결국 주가를 만드는 건 기업이나. 그래서 제발 너무 주가 1회 1비 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과정을 좀 즐기시고 계속 팩트 체크, 직접 스스로 매매 원칙과 투자 전략과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